당신은 저쪽 자리에 앉아. 내 옆에는 유나 비서가 앉을 거니까.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서울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다. 오늘은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 임원들과 주요 거래처, 그리고 사원들의 가족이 초대된 특별한 자리에서 영업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남편 최태진은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아내인 나를 구석진 말석으로 쫓아내고 자신의 옆자리에 젊은 여비서를 앉히겠다는 것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때 태진도 그에게 기대어 선 비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자신들이 말석으로 내몬 그저 수수한 아내가 자신들의 인생과 지위를 뿌리째 뒤엎을 존재라는 사실을.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조용히 묻자 태진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당연하지. 당신은 이런 회사의 복잡한 이야기는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 저쪽 구석 자리에서 얌전히 맛있는 거나 먹고 있으면 돼.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접대가 있거든. 태진은 잘 재단된 고급 정장의 깃을 매만지며 나를 깔아보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결혼 후 18년 동안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에서 묵묵히 내조해온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한 얼굴이었다. 사모님, 죄송해요. 태진의 옆에서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비서인 백윤아였다.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얼굴에 뚜렷한 우월감을 띠고 있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사모님께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구석 자리가 분명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서포트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로 태진의 팔에 살짝 손을 얹었다. 태진 역시 싫지 않은 기색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그 뒤에서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거들고 나섰다. 그럼 미연아, 아내라는 건 말이다. 나서지 않는 게 제일인 법이야. 우리 태진이는 이제 영업본부장이고 회사의 얼굴인데 옆에는 화려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너는 그저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면 돼.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유나를 바라보며 친근하게 눈을 맞췄다. 아내인 나를 방해물처럼 취급하고 젊은 비서를 치켜 세우는 것. 그것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리 배치인 듯했다. 주변에 있던 사원들은 본부장의 노골적인 태도에 민망한 듯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아내를 말석으로 내쫓고 젊은 비서를 옆에 두는 것. 태진은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일까? 알겠습니다. 나는 화를 내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태진과 그 일행의 앞에서 걸음을 옮겼다. 거봐. 내가 말한 대로잖아. 저 여자는 경영 같은 건 하나도 모른다니까. 등 뒤에서 득이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의 앙칼진 웃음소리도 겹쳤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연회장 가장 구석,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말석을 향해 걸어갔다. 안내를 담당하던 베테랑 호텔 직원이 내 얼굴을 보고 순간 헉하며 숨을 삼켰다. 손에 든 명단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그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아, 혹시... 직원은 당황하며 황급히 등허리를 펴고 최상급의 경의를 담아 깊이 고개를 숙이려 했다. 나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슴팍에서 작게 손을 저으며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받은 직원은 당혹스러운 듯 눈을 깜박였지만 이내 내 의도를 눈치채고 입을 다물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정중하게 말석에 의자를 빼주었다. 그 기이할 정도로 공손한 태도의 근처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사원이 의아한 듯 이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마련된 말석에 조용히 허리를 내렸다. 눈앞에 놓인 화려한 요리에는 손을 댈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다. 그저 연회장 중앙을 고요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곳에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껏 기분이 좋아진 태진과 그에게 기대어 샴페인 잔을 기울이는 유나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저 묵묵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8년간 내가 무엇을 희생하며 그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짓밟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문득 임원석 쪽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회사의 오랜 개국공신인 송전무였다. 송전무는 내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임원이 의아한 듯 송전무에게 말을 걸었다. 왜 그러십니까, 전무님? 그렇게 사색이 되셔서 저 구석 자리는 왜? 어째서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아내가 말석에 앉았을 뿐인데 베테랑 직원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을까? 어째서 오랜 근속 임원인 송 전무가 안색이 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것일까? 화려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연회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도화선에 조용히 불이 붙고 있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연회장의 열기는 조금씩 고조되고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서는 남편 태진이 잔을 한 손에 들고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거래처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그 바로 옆에는 비서 유나가 꽃을 더하듯 바짝 붙어서서 때때로 태진의 팔을 친근하게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구석 테이블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분노는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바람이 가슴속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고요한 슬픔만이 있을 뿐이었다. 내가 18년간 내 모든 것을 억누르며 지켜온 것은 그에게 겨우 이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득 시야 한 구석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임원석에 앉아있던 오랜 공신송 전무가 안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전무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갑자기 일어나시고 옆에 앉아있던 젊은 임원이 의아한 듯 말을 걸었다. 송 전무는 내가 앉은 말석을 가리키려다 황급히 손을 내렸다. 어째서 저분이 저런 말석에, 영업본부장 사모님 말씀이십니까? 저런 자리에는 익숙하지 않으시다며 본부장님이 배려해서 구석 자리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내조의 공이라고 하면 듣기에는 좋습니다만 솔직히 너무 촌스럽긴 하죠. 젊은 임원이 가볍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송전무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뱉은 말한 송전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그대로 내 쪽으로 걸어오려 했다. 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작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무언의 메시지를 받은 송전무는 헉하며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마치 무시무시한 폭탄이라도 보는 것처럼 태진을 한번 깊게 응시하고는 떨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어째서 임원인 그가 한낱 아내의 자리를 보고 겁에 질려 있는지 주변의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사모님, 음식은 입에 맞으시나요? 불쑥 들떠있는 달콤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올려다보니 유나가 샴페인 잔을 한 손에 들고 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태진이 다른 임원에게 인사를 하러 간 틈을 타 일부러 내 자리까지 찾아온 모양이었다. 네, 아주 맛있네요. 내가 조용히 대답하자 유나는 코웃음을 치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거 다행이네요. 사모님 같은 분은 이런 최고급 호텔 요리 같은 건 평소에 입에도 못 대보셨을 테니 마음껏 맛보고 가세요. 그녀의 말에는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다. 본래라면 아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빼앗고 남편의 옆에서 당당하게 굴고 있는 그녀는 자신이 이미 승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금 있으면 우리 그룹의 회장님께서 오실 거예요. 사모님은 회장님 얼굴도 모르시겠죠. 유나는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곳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랍니다. 부디 이상한 실수를 해서 본부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짓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구석에서 얌전히 찌그러져 있으면 아무 눈에도 띄지 않을 테니까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깔보는 태도에 나는 나도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 걱정 말아요. 오늘은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유나는 만족스럽다는 듯 그게 제일이죠. 하며 웃었다. 유나 비서, 이런 데 있었어? 그때 시어머니 박 여사가 다가왔다. 태진이가 아가씨를 찾고 있던데 아주 중요한 손님을 소개할 참이라면서. 미연이 따위는 내버려 두고 어서 가봐. 쟤는 저런 어두컴컴한 구석이 딱 어울리는 애니까.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유나는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게 미소 지으며 내 얼굴을 한번 노골적으로 깔아보고는 화려한 발걸음으로 연회장 중앙을 향해 돌아갔다. 시어머니 역시 내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미연아, 너도 이제 내 처지가 어떤지 잘 알았겠지. 우리 태진이를 내줘야 할 사람은 저렇게 젊고 꽃처럼 화사하고 유능한 여자란다.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할 줄 아는 너랑은 차원이 달라. 방해나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내뱉고는 유나의 뒤를 쫓듯 걸어갔다. 나는 손에 든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무도 모른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 젊은 비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촌스럽고 수수한 아내의 탈을 쓴 내가 대체 누구인지. 이윽고 연회장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분이기도 하신 영업본부의 최태진 본부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대한 박수 속에 태진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 바로 뒤에는 가슴을 쫙 편 유나가 대기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오로지 피나는 노력 하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제가 기획한 대규모 해외 사업 재건 계획이 결실을 맺어 현재 우리 태성그룹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자신의 실력과 저를 믿고 따라준 유능한 부하 직원들의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임원석에 있던 몇몇의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특히 송전무는 몹시 불쾌한 얼굴로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듯 놓았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태진이 자랑하는 그 해외 사업 재건 계획의 초안을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를. 저는 오직 제 힘으로 이 지위를 쟁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워 보이겠습니다. 힘차게 선언하는 남편의 모습을 나는 말석에서 조용히 올려다 보았다. 자신의 발밑이 진작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안쪽에 있는 육중한 양문형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웅성거리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태성그룹의 강학수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대연회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올해 72세, 자신에 대해서 이 태성그룹을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절대적인 1인자의 입장에 환담을 나누던 임원들도, 잔을 들고 있던 거래처 사람들도 모두 일제히 자세를 고쳐잡고 침묵했다. 조금 전까지 거들먹거리며 연설을 하던 태진은 이보다 더 당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의 훌륭한 스피치 마무리에 맞춰 마치 짠 것처럼 회장님이 등장했다고 진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했다. 천천히 묵직한 발걸음으로 연회장 중앙으로 나선 회장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이는 임원들이나 단상에서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 태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연회장 가장구석, 내가 앉아있는 말석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 것이다. 그 이변에 주변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왜 회장님이 굳이 저 출입구 근처 구석 자리를, 저기에는 영업본부장 일을 아내가 앉아있을 뿐인데.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는 말석의 의자에 조용히 앉은 채 멀리 떨어진 회장님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냈다. 엄격한 경영자의 얼굴을 하고 있던 회장의 눈매가 나를 본 순간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부드러워졌다. 이어서 회장님의 뒤를 따라 강지훈 사장이 입장했다. 그 역시 연 회장에 들어선 순간 내 모습을 단번에 찾아냈다. 하지만 말석에 앉아있는 나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사장의 서늘한 시선은 나를 지나쳐 단상에서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내밀고 있는 태진과 그 옆에 바짝 붙어있는 비서 윤아를 향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미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머금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태진은 그 시선의 진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장님이 자신의 스피치에 감명을 받아 주목해주고 있다고 착각하며 더욱 과장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회장과 사장이 주빈석을 향해 가고 연 회장에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 직후 태진이 새걸음으로 내 말석을 향해 다가왔다. 그 뒤로는 윤아와 시어머니 박 여사도 금붕어 똥처럼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봤지? 회장님도 사장님도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다고. 내가 한 해외 사업 연설이 어지간히 마음을 울렸나 보군. 태진은 흥분으로 얼굴을 붉히며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잘 들어. 이제부터는 더 높은 분들의 눈에 띄게 될 거다. 너같이 촌스럽고 수수한 여자가 악의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그냥 벽만 보고 찌그러져 있어. 시어머니도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베게 찼다. 정말이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며느리는 참 칙칙하기도 하지.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어둡게 만든다니까. 윤아 아가씨가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윤아는 기쁜 듯 미소 지으며 태진의 팔을 살짝 쓰다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모님은 정말 이런 자리에 안 어울리네요. 저런 구석에 계셔도 눈에 거슬려요. 회장님이나 사장님 눈에 띄기 전에 얼른 집에 가시면 좋을 텐데 그 조롱은 태진과 시어머니에게만 들리게 한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윤아의 바로 뒤를 지나가려던 송 전무의 귀에 그 말이 똑똑히 들어가고 말았다. 걸음을 멈춘 송 전무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늘어졌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낮게 땅을 기는 듯한 전무의 호통에 윤아가 깜짝 놀라 어깨를 떨었다. 태진 역시 황급히 뒤를 돌아보고 호통의 주인공을 확인하곤 얼굴이 굳어졌다. 송 전무님.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제 아내가 이런 화려한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할까봐 걱정했던 것뿐입니다. 걱정이라고? 송 전무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전무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자네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말석으로 내쫓았는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 그런 폭언을 내뱉고 있는지 정말로 모른단 말인가? 네? 태진이 얼빠진 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였다. 주빈석 쪽에서 회장의 전담 비서가 퀻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주변 직원들이 황급히 길을 터주는 가운데 비서는 태진이나 송 전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내 눈앞에서 딱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공손하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것이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깊은 인사와 함께 내밀어진 고급스러운 봉투. 그것은 명백히 나 개인을 향한 것이었다. 태진도 윤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아연실색하여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째서 구름 위의 존재인 회장님의 전담 비서가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아내인 내게 직접 봉투를 건네러 온단 말인가. 나는 내밀어진 봉투를 곧장 받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중에 주변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비서는 흠칫 놀라며 즉시 실례했습니다. 라고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다. 야, 너 방금 회장님 비서랑 대체 무슨... 네, 18년간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가치한 아내라고 멸시해 온 남편의 눈에 처음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당혹감과 지울 수 없는 작은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뭐야, 방금 그 봉투는... 태진의 목소리는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넘쳐 흐르던 자신감은 자취를 감추고 허공을 맴도는 시선으로 나와 이미 멀어지는 회장 비서의 뒷모습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유나가 과장된 웃음소리를 냈다. 어머, 본부장님도 참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저런 건 무슨 착오가 생긴 게 뻔하잖아요. 유나는 내 얼굴을 노골적으로 깔아보며 조롱하듯 어깨를 으쓱였다. 분명 실수로 남은 안내장이나 아니면 구석 자리에 거추장스러운 짐 보관소에 맡겨달라는 직원의 애둘러 말하는 주의사항일 거예요. 안 그래요, 어머님? 시어머니 박 여사 역시 제 뜻을 얻었다는 듯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회장님 전담 비서식이나 되는 훌륭한 분이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며느리한테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리가 없잖아. 뭔가 착각한 게 틀림없어. 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니? 정신 차려라.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태진은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다. 쓸어내리던 가슴을 펴며 급속도로 원래의 오만한 미소를 되찾아갔다. 그렇지, 참나. 미연이 네가 이런 터무니없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호텔 직원들도 헷갈린 거 아니야. 정말 사람 성가시게 하는 여자군.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할 뻔했잖아. 태진은 씹어뱉듯 말하며 나를 향해 냉혹한 시선을 꽂아 넣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순간 피어올랐던 공포를 지워버리려는 듯 그의 말은 더욱 날카롭고 가차없는 모욕으로 변해갔다. 애초에 네가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지 벌써 18년이나 지났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경영의 기본도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차라리 요즘 들어온 신입사원이 너보다 100배는 회사에 도움이 돼. 결혼하고 매일 태평하게 집구석에서 살림만 해온 너는 이제 사회의 쓰레기나 다름없는 존재야. 태진의 말에 유나는 킥킥대며 천박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본부장님,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사모님이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맞네요. 요즘 시대에 그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기만 하는 여자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니까요. 유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더니 내 눈앞에 있는 유리잔을 일부러 손끝으로 툭 밀었다. 챙그랑하고 차가운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다. 사모님, 본부장님 옆에 앉는다는 건요. 그냥 장식품처럼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고 거래처를 만족시키고 지성과 아름다움으로 본부장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것. 그걸 해내야 비로소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냥 나이만 먹은 수수한 전업주부에게는 이 화려한 분위기가 너무 버겁지 않나요? 주변 테이블에 앉은 젊은 사원들이 본부장 일행의 거친 폭언에 당황하며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태진을 말릴 수는 없다. 지금의 그는 영업 본부장이라는 산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역시 유나의 화려한 드레스 자태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정말 유나 아가씨 말이 100번 맞아. 우리 태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출세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실력은 물론이고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유능한 부하 직원 덕분이지. 미연이나 너 자신이 얼마나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는지 알겠니? 태진이 체면 깎아먹기 전에 빨리 저 음식이나 싸들고 뒷문으로 집에 돌아가는 게 어때? 가차없이 쏟아지는 폭언들. 평범한 아내였다면 수치심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귓가에서 태진이 조금 전 했던 말이 맴돌았다. 당신은 이런 회사의 복잡한 이야기는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 아, 태진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군요.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18년간 묵묵히 당신을 내조하며 지켜온 것이다. 과거 태성그룹 경영기획실에서 해외 사업 재건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초안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들어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다. 태진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실적은 내가 그에게 쥐어준 선물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그 침묵을 무가치함으로 착각하고 젊은 비서를 옆에 둔 채 나를 말석으로 내쫓았다. 말씀은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감정을 일절 드러내지 않고 온화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 마음대로 해라. 끝까지 뻔뻔한 여자군, 유나 비서. 이런 여자는 내버려 두고 우리 자리로 돌아가자. 곧 사장님께서 각 테이블을 도실 시간이야. 네, 본부장님. 어머님도 저런 우울한 사람 일은 잊어버리시고 맛있는 와인이나 드시러 가시죠. 세 사람은 내게 차가운 눈길을 한 번 더 던진 뒤 승리감에 도취된 발걸음으로 연회장 중앙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조용히 손목시계로 눈을 돌렸다.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 순간은 이제 코앞까지 와 있었다. 연회장 분위기는 환담 시간에 접어들며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중앙의 상석에서는 태진이 차례차례 인사를 하러 오는 거래처 사람들과 부하 직원들을 여유롭게 맞이했고 그 옆에서 유나가 눈부신 미소를 뿌리고 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이 회사의 정점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해 보였다. 최 본부장님, 이번 신규 사업도 아주 순조로우신 것 같더군요. 과연 대단한 추진력이십니다. 거래처 임원이 입에 발린 칭찬을 건네자 태진은 싫지 않은 기색으로 잔을 들어 올렸다. 네, 물론이죠. 제가 손대는 이상 반드시 숫자로 결과를 증명해 보일 겁니다. 우리 유능한 스태프들, 특히 이 백유나 비서가 옆에서 아주 잘 보좌해주고 있으니까요. 모두 본부장님의 가르침 덕분인걸요. 저는 그저 본부장님의 완벽한 기획을 구체화하는 걸 도울 뿐이니까요. 유나는 눈을 내리깔며 겸손한 척 태진의 팔에 다정하게 기대었다. 그 모습을 본 거래처 사람은 무언가를 눈치챈 듯 의미심장하게 웃었고 태진 역시 그에 화답하듯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그 광경을 떨어진 자리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근처에 앉은 다른 임원의 아내를 향해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수재였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며느리는 정말 눈치도 없고 오늘만 해도 저런 구석자리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저 유나 아가씨처럼 센스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 주니 어찌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나를 향한 멸시는 이미 연회장 곳곳으로 조용히 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젊은 사원들은 내가 앉은 말석을 힐끔거리며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얼굴로 수군거렸다. 저분이 본부장님 사모님이셔. 그렇다는데 저러면 좀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수수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분이잖아. 절에서는 본부장님 옆에 설 수 없지. 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궁지에 몰려 있었다. 남편에게는 사회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시어머니에게는 무시당하고 젊은 비서에게는 조롱당하고 누구의 눈에 보아도 나는 비참하고 무력한 그저 방해만 되는 아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초조함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연회장 벽면을 따라 나 있는 좁은 통로로 걸음을 옮겼다. 일반 초대객은 다니지 않는 직원 전용 통로의 입구였다. 통로의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조금 전 내게 봉투를 건네려 했던 회장님의 전담 비서였다. 강 사모님 가져왔습니다. 비서는 이번에야말로 아무의 눈길도 닿지 않는 곳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얇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안에서 얇은 카드키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는 네, 회장님께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라며 사장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카드키를 핸드백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이것은 회사의 중추인 임원 전용 최상층 내부의 극비 서버실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였다. 18년 전 내가 결혼을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나기 직전 아버지인 회장님께서 부적이라며 건네주신 것이었다. 네가 태진이의 아내로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네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회사의 기반을 그저 남편의 체면 따위를 위해 빼앗기지는 마라. 내 눈빛은 나와 똑같다. 언젠가 반드시 이 열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 나는 지난 18년간 태진을 믿고 그를 뒤에서 내조하는 데에만 전념해왔다. 그가 자랑하는 해외 사업 재건 계획 역시 내가 밤을 새워 만들어낸 기획을 그가 자신의 공으로 보고한 결과물이었다. 그래도 좋았다. 그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내 이름 따위는 겉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태진은 나의 그 침묵을 가치 없는 굴종으로 착각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착각의 끝에서 결코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영역에까지 손을 뻗고 말았다. 나는 통로의 그림자에서 다시 환한 연회장 중앙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잔을 기울이는 태진과 그에게 기대어 있는 유나.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자랑하는 저 신규 사업. 저것은 단순한 신규 사업이 아니다. 이미 오빠인 강지훈 사장이 극비리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믿을 수 없는 거액의 부정 경비 처리와 거래처를 끌어들인 허위 보고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부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태진의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비서 유나였다. 환담 중에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내 사고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당사의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주시고 계신 대한은행의 한 행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며 성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대형 시중은행 최고위직에 등장해 임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태진 역시 이것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듯 눈을 반짝이며 행장에게 달려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다시 말석의 내 자리로 돌아왔다. 태진은 완전히 승자의 기분에 취해 있다. 자신의 부정이 이미 꼬리가 밟혔다는 사실도, 자신이 말석으로 내쫓은 아내가 이 회사의 진정한 지배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대한은행 한 행장이 연 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의 공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거대 은행 수장의 등장에 임원들은 앞다투어 눈도장을 찍으려 했다. 태진은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유나를 대동하고 가장 먼저 행장에게 다가갔다. 한 행장님,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업본부장 최태진입니다. 이쪽은 제 신복인 비서 백유나입니다. 태진은 이보다 더 비굴할 수 없을 정도의 가짜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행장은 태진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최 본부장. 이번 분기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다죠? 네, 은행 측에서도 지대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제 손으로 반드시 대성공을 거두어 보이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태진의 옆에서 유나 역시 애교 있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한 행장의 시선은 이미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 있었다. 행장은 민 연회장 안쪽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말석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자
훅 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실례하죠. 잠시 인사드려야 할 분이 있어서. 네, 아, 행장님, 어디로 가시는? 태진의 부름도 무시한 채 한 행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걸이로 곧장 내 자리를 향해 걸어왔다. 주변 임원들이 길을 비켜주며 놀란 눈으로 그 뒷모습을 다잤다. 대형 은행의 최고 수장이 어째서 일개사원 가족석, 그것도 제일 구석진 말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모두가 의아함에 숨을 삼켰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눈앞에 멈춰선 한 행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오랜만입니다. 한 행장님. 아이고, 이거 아니, 이제는 최태진 본부장 사모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강미연 씨. 이런 말석에 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한참 찾았습니다. 한 행장은 마치 오랜 은인을 만난 듯한 깊은 경의를 담은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넸다. 18년 전 내가 경영기획실의 에이스로서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해외 사업 재건 계획을 기획했을 때 대한은행의 융자 담당 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 행장이었다. 당시 태성그룹은 도산 직전의 위기였다. 나는 아버지인 회장님의 이름을 숨긴 채 한 명의 실무 담당자로서 매일 은행을 찾아가 그와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내가 만든 재건안과 열정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때 미연 씨가 쓴 그 완벽한 사업 계획서는 지금도 제 바이블입니다. 은행 후배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일하는 방식이라고 가르칠 정도니까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인걸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행장은 조금 쓸쓸한 듯 눈을 내리깔았다. 이 회사에 있어 당신의 은퇴는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행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등 뒤에서 뒤집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태진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본다는 듯한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얼굴 근육이 경직된 유나와 멍하니 입을 벌린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서 있었다. 어찌하여 행장님께서 제 아내 같은 사람과 그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까? 제 아내는 그저 집안일밖에 모르는, 경영 따위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혹시 무례한 짓이라도 했습니까? 태진의 초조함이 뚝뚝 묻어나는 말을 듣자 한 행장의 얼굴에서 쌍미소가 사라졌다. 행장은 서늘한 눈빛으로 태진을 직시하며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고요? 최 본부장, 당신은 자신의 아내가 과거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최고의 1등 공신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네, 1등 공신이요. 미연이가요. 에이, 그럴 리가. 태진은 힘없이 웃으며 내 얼굴과 행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유나 역시 무슨 농담이시죠? 라며 끼어들려 했지만 행장의 위압감에 눌려 꿀꺽 말을 삼켰다. 당신이 지금 자신의 실적이라며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그 해외 사업 재건 프로젝트, 그 원안을 기획하고 우리 은행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미연 씨입니다. 그녀의 지성과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태성그룹도 없었을 겁니다. 한 행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연회장 구석구석을 찔렀다. 태진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가셨다. 말도 안 돼. 그건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구상하고 직접 타이핑한 기획안인데. 그가 억지를 쓰자 내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당신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 이러다 잘리겠다며 내게 울며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안을 만들어준 거잖아. 당신은 그걸 자기 이름만 덧붙여서 위로 올렸을 뿐이고 틀린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너같이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는 여자가. 실이녀. 위로 그걸만. 태진은 격하게 이성을 잃고 큰 소리를 치려 했다. 하지만 한 행장이 그 말을 자르듯 차갑게 내뱉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당시
강미연 씨와 직접 실무를 조율했던 제가 증인입니다. 최 본부장, 당신이 며칠 전 결재를 올린 신규 사업 계획서도 제가 검토했습니다만 미연 씨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알맹이도 없고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 말은 태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거대 은행의 수장이 전 사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업본부장의 기획안을 쓰레기 취급하며 베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 옆에 있던 비서 유나 역시 안면이 새파래져 덜덜 떨기 시작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기획이라는 말, 이면에 숨겨진 부정의 낌새를 눈치챈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내 비밀은 아직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가 알아야 할 진실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 행장의 일갈은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태진의 오만함을 일순간에 찢어 발겼다.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행장은 그럼전 이만이라며 짧게 인사를 남겼다. 아연실색하여 굳어버린 태진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주빈석을 향해 유유히 걸어갔다. 뒤에 남겨진 것은 핏기를 잃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깨무는 남편과 사색이 된 비서. 그리고 이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뿐이었다. 거짓말이야. 행장님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거라고. 태진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같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는 무식한 여자가 그런 완벽한 기획서를 썼을 리가 없잖아. 그건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들어낸 내 피땀 어린 결실이라고. 그 이성을 잃은 모습은 조금 전까지 단상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하던 훌륭한 영업본부장의 흔적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 태진이 말이 맞아. 시어머니 박 여사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내게 따져 물었다. 미연이 너 뒤에서 행장님한테 무슨 바람을 잡은 거냐? 네가 말석으로 쫓겨났다고 남편 공을 가로채려 들다니. 이 얼마나 천박하고 못돼먹은 며느리야. 질투심 때문에 회사에 민폐를 끼치다니. 작작 좀 해라. 시어머니는 격한 어조로 나를 몰아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인 태진은 언제나 옳고 유능하며 며느리인 내가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구도가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유나 역시 시어머니의 기세에 편승하듯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의 자신만만하던 것과는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맞아요, 사모님. 아무리 본부장님 옆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해서 은행 행장님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시다니 너무 악질적이네요. 본부장님 업적에 먹칠을 하실 작정이신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옅은 땀이 맺혀 있었다. 유나의 머릿속에는 내가 과거에 기획서를 썼는지 여부보다 조금 전 한 행장이 입에 올린 허술한 신규 사업이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을 것이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유나를 그저 고요하게 응시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당시 기획안의 데이터 분석 로그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행장님이 허술하다고 지적하신 지금의 신규 사업 기획, 그거 태진 씨와 백유나 비서가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조용히 되묻자 유나는 흠칫하며 어깨를 떨었다. 그 사업에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마 알맹이도 없는 서류 쪼가리로 회사 돈을 헛되이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 건방진 여자가 일개 주부 주제에 감히 회사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입을 놀려. 태진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내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거기까지 하시지, 최태진 본부장. 낮지만 절대적인 위압감을 지닌 목소리가 태진의 움직임을 가로막았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오랜 공신 송전무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전무의 등 뒤에는 감사팀 임원들도 여럿 대기하고 있었다. 송 전무님.
태진은 황급히 치켜들었던 손을 내리고 경련하는 듯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거 흉한 꼴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은행 행장님께 헛소리를 늘어놓은 모양이라 당장 집으로 쫓아내려던 참인지마. 하지만 송 전무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헛소리라고? 나 역시 18년 전부터 이 회사에 있었지만 그 해외 사업 계획서의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독특한 구성은 아무리 봐도 영업부 사람이 쓴 게 아니었어. 당시 경영기획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최고 에이스가 쓴 것이라고. 임원들 사이에서도 아름아름 소문이 파다했네. 송 전무의 말에 주변에서 눈치를 살피던 젊은 사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방금 나온 그 이야기다. 송 전무는 태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그 옆에서 한없이 작아져 있는 유나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냈다. 백유나 비서, 자네가 최 본부장의 직속 비서로서 이번 신규 사업의 모든 경비 처리를 담당하고 있지. 네. 갑작스러운 지목에 유나는 화들짝 놀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근 자네들 영업본부에서 올라오는 신규 사업 관련 출장 신청이나 접대비 청구에 대해 재무팀에서 대단히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네. 실체도 없는 유령 거래처와의 회식, 턱없이 비싼 특급 호텔 숙박비가 전부 자네 백유나 비서의 이름으로 결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말이야. 그건 유나는 뒷걸음질을 치며 도움을 청하듯 태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저는 그저 본부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서류를 작성했을 뿐이고 경비 승인은 전부 본부장님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진은 사색이 되어 유나를 윽박질렀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를 깔아보던 두 사람 사이에 명백한 균열이 발생한 순간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눈앞에서 급전개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저 눈만 끔벅거리고 있었다. 뭐야? 경비가 수상하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좀 가만히 계세요. 태진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힉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다물었다. 아들에게 호통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으로 태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처참한 광경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이 18년간 나의 침묵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렸던 모래성. 그것이 지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자신을 거물로 포장하기 위해 거듭해온 거짓말과 젊은 비서와 결탁하여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빼돌린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문득 연 회장 중앙으로 시선을 돌리자 오빠인 강지훈 사장이 조용히 단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쥐어져 있었다. 내 가방 속에는 아버지가 맡기신 마스터키가 들어있다. 오빠가 앞으로 저 파일을 이용해 무슨 일을 벌일 것인지 나는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다. 최 본부장 그리고 백 비서 조만간 감사팀에서 정식 소환 통보가 갈 거다. 각오해 두도록 송 전무가 차갑게 내뱉고는 등을 돌렸다. 태진은 완전히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유나는 이미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연 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환담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대표이사이신 강지훈 사장님께서 향후 경영 방침에 관한 중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웅성거리던 연 회장이 썰물이 빠져나가듯 조용해졌다. 단상 중앙에는 마이크 앞에 선 사장, 즉 내 친오빠의 모습이 보였다. 그 표정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엄숙했고 손에는 아까 보였던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태진은 송 전무에게 통보받은 감사 예고에 극도로 동요하고 있었지만 사장님의 등장에 퍼뜩 고개를 쳐들었다.
사장님 스피치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해. 중얼중얼 혼잣말을 뇌까리며 필사적으로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매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유나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보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였다. 내외 귀빈 및 임직원 여러분, 오늘 태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훈 오빠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그룹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날까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항상 회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바친 훌륭한 사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장의 말에 연회장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태진 역시 마치 그 칭찬이 자신을 향한 것인 양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오빠는 말을 끊고 연회장 전체를 매섭게 훑어보았다. 회사가 거대해짐에 따라 그 그늘에 숨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뚝 끊기고 연회장에 싸늘한 찬바람이 불어 닥쳤다. 현재 우리 그룹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 그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 부문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태가 발각되었습니다. 오빠는 손에 든 파일을 펼치고 냉철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실체 없는 유령 거래처와의 가공 청구, 현장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사적인 특급 호텔 숙박, 나아가 거래처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이러한 부정경비 처리와 배임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발칵 뒤집혔다. 신규 사업, 가공 청구라니 설마. 사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말석 근처에 서 있는 태진을 향해 꽂혔다. 태진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유나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니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를 변명을 읊조리며 유나는 훌쩍이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야. 태진은 안면 근육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며 덜덜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그 초점 없는 시선이 말석에 조용히 서 있는 나에게 딱 멈추었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행장님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나불거려서. 태진은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강미연, 네가 뒤에서 수작을 부린 거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감사팀이랑 사장님한테 거짓밀고를 한 게 틀림없어. 갑작스러운 호통에 주변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시어머니 박 여사 역시 아들의 기괴한 모습에 질겁하며 물러섰다. 태진아,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입 다물어요. 전부 이 여자 짓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마누라년이 내 발목을 잡으려고 환장을 한 거라고요. 태진은 나에게 달려들어 내 어깨를 미친 듯이 뒤흔들었다. 당장 사장님한테 가서 말해. 저건 전부 네가 지어낸 헛소리라고 해명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너랑 이혼해 버릴 테니까. 이혼, 그 말을 듣자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혐오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18년 동안 내가 얼마나 그를 지켜왔는지,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대체 누구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는지, 그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어깨를 잡은 태진의 손을 차갑고도 단호하게 뿌리쳤다. 내가 꾸며냈다고요? 아니요, 태진 씨.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다. 당신이 스스로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운 것뿐입니다. 뭐라고? 태진이 다시 나에게 덤벼들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해라. 대연회장의 가장 안쪽 주빈석 너머에 있는 VIP룸의 문이 열리며 묵직하고 웅장한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태성그룹의 최고 권력자 강학수 회장,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 나왔다. 사장인 지훈 오빠가 말없이 길을 내어주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성을 잃고 날뛰는 태진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었다. 자네는 오늘 자신이 누구를 옆에 앉히고 누구를 말석으로 내몰았는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한 모양이군. 아버지의 고요하지만 벼락 같은 분노를 품은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결코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를 덜덜 떨게 만들고 피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압도적인 중압감이 있었다. 태진은 그 말의 진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입만 뻐끔거렸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데려온 것은 그저 아무 볼품없는 집사람일 뿐이고요. 그것보다 저 경비 횡령건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태진은 양손을 내저으며 이마에서 비 오듯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직 이 회사를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헌신해 왔습니다. 부정한 경비 처리 같은 건 저 자신은 일절 모르는 일입니다. 저 비서인 백윤아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멋대로 저지른 짓이라고요. 그 말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윤아가 머리채를 잡힌 듯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본부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윤아는 눈물과 화장으로 엉망진창이 된 얼굴로 태진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제가 멋대로 한 거라고요. 본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신 대로 서류를 꾸민 것뿐이잖아요. 유령 접대도, 특급 호텔 숙박도 전부 본부장님이 내 권력이면 재무팀 따위는 입도 뻥긋 못하게 누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잖아요. 닥쳐라. 이 배은망덕한 년이. 네가 네 용돈이나 벌어보려고 뒤에서 허튼 수작을 부린 거잖아. 너무하시네요.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실 작정인가요? 조금 전까지 그토록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나를 깔아보던 두 남녀가 이제 전 사원이 보는 앞에서 세상 가장 추악한 꼴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라면 그토록 친밀했던 상대방도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것이 알량한 권력과 허영으로 묶여있던 두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 역시 완전히 패닉에 빠져 미친 듯이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봐요, 당장 누구 저 계집애 좀 끌어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유능한 본부장인데 저런 새파랗게 어린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사기를 당한 거라고요. 애초에 며느리인 미연이가 내조를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인 내년이 잘못한 거라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파렴치한 횡령 사건의 주모자라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필사적으로 내게 책임을 전가하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나는 말석에 선 채 그 아비규환의 광경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내가 18년 동안 내 빛나는 이력까지 숨겨가며 지켜온 것의 정체가 이토록 얄팍하고 추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추잡한 말싸움은 그만두게. 아버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세 사람의 아우성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자네들의 그 구차하고 꼴사나운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모든 부정의 증거는 이미 강 사장이 완벽하게 뒷조사를 마친 상태다. 처분은 추후 감사팀과 법무팀을 통해 엄정하게 내려질 것이다. 톡톡히 각오해 두도록. 그 선고의 태진은 마침내 무릎이 꺾여 바닥에 엎어졌다. 유나 역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어 오열했다. 주변의 임원과 사원들은 벌레라도 보듯 싸늘한 멸시의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태진에게서 조용히 시선을 거둔 아버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이크 앞에 서서 연회장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다. 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을 소란스럽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이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태성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여러분뿐만 아니라 과거의 존망 위기에서 우리 회사를 구해준 소중한 은인들도 모여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연회장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해졌다. 오랜 세월 회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헌신해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 속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태진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의 얼굴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세월 그늘에서 헌신해줬다고? 설마 내 얘긴가? 태진의 마음속에서 말도 안 되는 망상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멀리 떨어진 나에게도 손에 잡힐 듯 훤히 보였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이루어낸 줄 아는 그 해외 사업 재건이라는 허상의 실적이 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회장님의 입을 통해 재평가받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비록 횡령의 잘못이 있다 해도 과거의 지대한 공로를 참작하여 이 자리에서 특별 사면을 내려주려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멋대로 망상을 부풀린 태진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기괴한 억지 웃음을 띄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만을 기다린다는 듯 되게 양양하게 허리를 폈다. 옆에서 울고 있던 유나 역시 태진의 그런 태도를 보고 혹시 살 길이 열린 건가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단상에 선 아버지의 시선은 기대감에 가슴을 부풀리며 일어선 태진에게는 단 1mm도 향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올곧고 묵직한 시선은 대연회장의 가장 구석.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버려졌던 나에게만 온전히 쏠려 있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연회장 중앙에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태진을 완벽하게 패스하고 내게 꽂히자 그 압도적인 눈빛에 이끌리듯 수백 명의 임원과 사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태진은 갑자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자 당황하며 멍청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째서 회장님이 저딴 말석쪽을. 그 수백 개의 시선 끝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출입구 근처 가장 구석진 자리에 고요히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를 소리 없이 빼고 등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그저 평범하고 촌스러운 아내로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숨죽여 지내왔던 18년. 그 무거운 족쇄와 갑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듯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회장의 중앙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내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주변 직원들이 헉하며 스스로 길을 터주었다. 야, 네가 왜 멋대로 앞으로 나가는 거야? 빨리 앉아. 태진이 사색이 되어 윽박지르며 나를 멈춰 세우려 손을 뻗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쳤다. 평소라면 남편의 안색을 살피며 움츠러들었을 내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태진은 할 말을 잃은 채 뻗은 손을 허공에 둔 상태로 얼어붙어 버렸다. 옆에 주저앉아 있는 유나도 시어머니 박 여사도 전혀 딴 사람처럼 당당하게 걷는 내 모습을 멍하니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쥐 죽은 듯 고요해진 대연회장의 중앙을 가로질러 단상 바로 아래까지 나아갔다. 그곳에는 사장인 지훈 오빠가 서 있었다. 오빠는 나를 보고 지금까지의 험악했던 표정을 아주 조금 누그러뜨리며 깊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나 역시 작게 고개를 끄덕여 화답하고 단상 위에 아버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나는 매우 정중하고 완벽하게 각 잡힌 인사를 올렸다. 과거 경영기획실 시절 회사의 간판을 짊어지고 최일선에서 피 튀기게 싸우던 시절의 완벽한 비즈니스 인사였다. 그리고 정막이 감도는 연회장 전체에 청아하게 울려 퍼지도록 온화하지만 뼈대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가 대연회장 한가운데에 투하된 역대급 폭탄이었다. 1초의 완벽한 정적 후 연회장이 폭발할 듯한 엄청난 웅성거림에 휩싸였다. 아버지, 영업본부장 사모님이 강 회장님의 따님이셨다고? 그럼 지훈 사장님의 친동생이라는 소리잖아. 임원들의 경악하는 목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장내는 전례 없는 대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태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의 근육이 녹아내렸다.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던 얼굴은 흉하게 처졌고 두 눈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듯 한계까지 부릅떠져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틀비틀 몇 걸음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쇳소리 나는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 아버지, 미연이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그 단어가 내포한 파멸적인 무게를 깨달은 순간 윤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자신이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 주부라며 비웃고 말석으로 내쫓았던 상대가 이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는 회장의 직계 혈족이었던 것이다. 그 끔찍한 절망과 공포에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시어머니 박 여사에 이르러서는 입을 딱 벌린 채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렸다. 내 며느리가 회장 딸이라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저 애는 집안일밖에 모르는 무능하고 멍청한. 시어머니는 헛소리처럼 웅얼거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현실이 그녀가 평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월감을 철저하게 분쇄해버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쥐고 고요하면서도 긍지 높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소개하지. 내 사랑하는 딸이자 강지훈 사장의 친동생. 그리고 무엇보다 18년 전 도산의 위기에 빠졌던 이 태성그룹을 유례없는 천재적인 경영 수완으로 구해낸 전 경영기획실의 에이스 강미연이다. 송전무를 비롯한 오랜 개국공신 임원들이 나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이 인사했다. 주빈석에 앉아있던 대한은행의 한 행장 역시 따뜻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상관과 말도 안 돼. 태진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라며 비웃고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 짓밟고 사회의 쓰레기라며 매도했던 상대. 그녀야말로 이 회사의 과거와 미래를 가장 뼛속 깊이 꿰뚫고 있는 그가 18년 동안 그렇게도 목매달았던 권력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것이다. 태진이 조금 전까지 맛보고 있던 승자의 우월감은 한낮 한여름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최태진 본부장. 단상에서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벼랑 끝에 매달린 남편의 등에 가차없이 꽂혔다. 그 목소리는 불같이 호통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뼛속까지 시린 영하의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최 본부장이라니요. 회장님. 아버지에게 지목된 태진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냈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네는 오늘 이 뜻깊은 창립 기념일, 회사의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누구를 말석에 처박아 두었는가. 본인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하게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야 이해가 가나? 아버지의 고요한 추궁에 태진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기어코 일어섰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얄팍하고 속 보이는 거짓말로 필사적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건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태진은 허우적거리듯 양팔을 내저으며 이마에서 땀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쳤다. 저는 미연이를 말석으로 쫓아낼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미연이가, 제 아내가 스스로 저 구석자리가 마음 편하다며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저는 아내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추접스러운 거짓말은 당장 집어치우시지. 태진의 말을 차갑게 자른 것은 임원석에 서 있던 송전무였다. 송전무는 무서운 얼굴로 연 회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고함쳤다. 내가 연 회장에 들어올 때 접대 데스크 직원에게 아내는 저쪽 구석 자리에 앉혀라. 내 옆자리에는 백비서를 앉히겠다라고 거들먹거리며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최태진 본부장. 당신 본인이었어.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네. 게다가 안내를 담당했던 베테랑 호텔 직원 역시 송전무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희 호텔 측에서는 사모님을 당연히 상석으로 모시려 하였으나 최 본부장님께서 거칠게 반대하시며 말석으로 내치셨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증언들이 차례차례 쏟아지자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 쓰레기네, 자기 아내를 저딴 식으로 대하다니 하는 경멸의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태진은 완전히 퇴로가 차단되어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를 나락으로 몰아넣는 추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단상의 아버지 곁에서 지훈 오빠가 한 걸음 더 앞으로 걸어 나왔다. 미연이 자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태진 씨, 당신이 그동안 미연이의 헌신적인 침묵을 짓밟고 그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가 가장 끔찍한 문제입니다. 오빠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멜르륵 소리가 나도록 매몰차게 펼쳤다. 백유나 비서와의 부적절한 경비 유용, 가짜 거래처를 조작한 허위 출장비 횡령, 그리고 그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의 직위와 회장 사위라는 지위를 악용해온 사실들. 이미 모든 물적 증거와 자금 흐름 추적이 끝났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대연 회장을 뒤흔들었다. 당신이 자랑스레 떠벌리던 신규 사업은 당신과 백유나 비서가 회사의 피 같은 돈을 쌈짓돈처럼 빼돌리기 위해 만든 거대한 사기극이자 위장막이었을 뿐입니다. 그 선고가 심장에 박히는 순간 태진은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빳빳하게 굳어버렸다. 그러더니 피발이 선 눈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유나를 가리켰다. 아니야. 이건 전부 저 미친년이 멋대로 저지른 짓입니다. 태진은 발악하며 유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들었다. 나는 속은 겁니다. 저 백유나가 재무팀의 눈을 속이고 저 몰래 돈을 빼돌린 거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부 저 계집애가 꾸민 짓이라고요. 그 추악한 꼬리 자르기에 유나는 머리채라도 잡힌 것처럼 고개를 캔 쳐들었다. 본부장님, 지금 그 죄를 전부 나한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에요. 유나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 마누라년이랑은 조만간 이혼할 거다. 내가 사장이 되면 널 임원으로 꽂아주마라고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허위 청구서에 결제 도장을 쾅쾅 찍어댄 건 당신이잖아요. 나를 써먹을 대로 다 써먹어 놓고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나를 버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승리자에 도취되어 팔짱을 끼고 나를 사회의 쓰레기라 조롱하던 두 인간이 지금 전 사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상 가장 천박한 밑바닥을 드러내며 서로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이것이 최태진이라는 남자의 뼈저린 진짜 본성이었다. 에이, 닥쳐라. 너 같은 어린 년의 말을 누가 믿을 줄 알아. 태진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치자 유나는 공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죄를 독박쓰고 감옥에 가게 생겼다. 직감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유나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아니야. 싫어. 그녀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대연 회장의 출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거운 양문형 문에 손을 뻗기도 전에 출구 양옆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감사팀과 법무팀 직원들이었다. 백윤아 씨, 저희와 나누셔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냉혹한 목소리에 퇴로가 막히자 유나는 아악 하고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하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출구가 완전히 봉쇄된 유나의 모습을 보며 태진은 마침내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최태진, 단상 위에서 아버지의 고요하고 끝없이 무거운 목소리가 떨어져 내렸다. 내 딸 미연이가 오늘날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침묵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내놈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일갈에 태진은 어깨를 흠칫 떨며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 아이는 네가 이룬 출세를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이라고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묵묵하게 내가 온전히 네 힘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며 뒤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헌신해왔다. 아버지의 서늘한 눈빛이 태진의 가슴팍을 꿰뚫었다. 하지만 내 놈은 그 아내의 고결한 침묵에 감사하기는커녕 가치 없는 찌꺼기라 착각하고 내 놈의 오만한 허영심을 채우는 짓밟음의 도구로 삼았다.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파괴해 버린 것이다. 태진은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단상 위의 아버지와 그 아래 고요히 서 있는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닫고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속절없이 추락해 갔다. 쥐 죽은 듯 고요해진 대연 회장에는 절망의 맵에 빠진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조금 전까지의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태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꼴사납게 덜덜 떨고만 있었다. 그 참담한 광경에 마침내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 박 여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태진아. 거짓말이지. 내가 회사 돈을 훔쳐 쓰다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시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더니 이윽고 꼿꼿이 서 있는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연아, 네가 회장님 따님이라고, 이 회사를 살려낸 은인이라고. 시어머니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동안 쭉 나를 집안일밖에 모르는 무능한 며느리라 멸시하고 짓밟으며 자기 아들의 잘남을 주변에 떠벌려 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전 사원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인 내년이 잘못한 거다 라며 나에게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지 않았던가. 자신이 이 거대한 기업의 최고 권력자인 회장의 친딸을 향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폭언을 내뱉어 왔는지. 시어머니는 이제야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이건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 태진이는 정말 유능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저 미연이만 해도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수수한 주부인데. 패닉에 빠진 시어머니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구차한 변명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자른 것은 사장인 지훈 오빠였다. 박영숙 여사님, 당신이 유능하다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그 눈부신 실적들은 전부 제 여동생이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뒤에서 만들어다 바친 겁니다. 오빠의 냉정한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제 여동생은 18년 동안 당신의 그 말도 안 되는 구박과 며느리 무시, 아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에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인내해 왔습니다. 자신이 전면에 나서면 남편인 최태진의 체면이 깎인다.
남편이 기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화려한 이력과 가치까지 철저히 숨긴 채 당신들의 그 껍데기뿐인 가정을 지켜온 겁니다. 오빠는 손에 든 파일을 덮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태진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당신들은 여동생의 그 고결한 헌신을 무식하니까 입 닥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내 동생이 뼈를 깎아가며 지켜온 것의 숭고한 가치를 당신들은 너무나도 무참히 짓밟고 조롱했습니다. 그 참혹한 진실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시어머니는 아 하며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앓는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하늘처럼 떠받들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파렴치한 횡령 범죄자였고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무시했던 며느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구름이 최고 권력자였다. 그녀가 오랜 세월 맹신하며 매달려왔던 알량한 자존심과 우월감은 와장창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바로 그때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태진이 갑자기 발악하듯 내 발밑으로 기어왔다. 미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태진은 내 발목을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더러운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그의 두 손이 처참하게 바닥을 긁어댔다. 나는 저 유나한테 속은 거야. 아주 잠깐 눈이 뒤집혔던 것뿐이라고. 제발 미연아. 네가 회장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흉측한 얼굴을 치켜들며 미친 듯이 애원했다. 우리 18년이나 같이 산 부부잖아. 여태껏 계속 날 내조해줬잖아. 너는 내 아내잖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옆에서 묵묵히 덮어주고 지켜주면 되잖아. 제발, 응, 미연아. 그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비참한 구걸.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아내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정에 기대어 구차하게 매달린다. 그것이 한때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출세의 정점에 섰다고 오만하게 거들먹거리던 남자의 진짜 밑바닥이었다. 연회장을 둘러싼 사원들 사이에서 대체 어디까지 추해질 셈이지. 진짜 인간 말종이네. 하는 노골적인 혐오와 조소가 똑똑히 들려왔다. 나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남편을 고요히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 맴돌던 서늘한 바람은 진작에 패서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완전한 정적뿐. 티끌만한 분노나 감정조차 잃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도 끝없는 체념이자 버림이었다.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어? 태진이 마지막 남은 발악을 쥐어짜듯 나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내가 회장님 딸이라고 그 기획서를 진짜로 쓴 사람이 너라고 왜 진작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준 건데. 그것은 자신의 죗값을 인정하는 반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지질한 원망이자 적반하장이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착각에 빠져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발버둥 쳤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향해 또박또박 선고를 내렸다. 당신의 출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그 고요하지만 단호한 한마디가 쥐 죽은 듯 조용한 대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투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태진은 일순간 멍해졌지만 이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악을 썼다. 그랬다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입 닥치고 날 뒷바라지해 줬어야지. 아내라면 남편의 흠결쯤은 뒤에서 알아서 덮어주고 남편의 빳빳한 체면을 살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구제불능의 뻔뻔한 절규에 주변 임원들과 사원들 사이에서 일제히 어이없는 한숨과 경멸의 혀차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신의 횡령과 오만함은 완벽하게 외면한 채 아직도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구제할 길 없이 초라했다. 나는 바닥에 들러붙은 남편을 똑바로 직시하며 매몰차게 내뱉었다. 아니요,
차가운 칼날 같은 한마디가 연회장에 떨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출세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두 발로 우뚝 서서 당신 자신의 힘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당신을 받쳐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뼈를 새기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두 발로 딛고 일어서서 잔인하게 짓밟은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태진은 흠칫 어깨를 떨며 말문이 막혔다. 당신은 내가 침묵하는 것을 쓸모없는 쓰레기라 취급하며 멸시했고 젊고 예쁜 비서를 보란 듯이 옆에 앉히고 나를 말석으로 내쫓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 뒤집어 썼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내라는 고결한 가면을 당신은 고작 당신의 그 알량한 오만함을 장식하기 위한 싸구려 소품으로 썼습니다. 내 목소리는 결코 악을 쓰거나 흥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비수는 태진의 영혼을 확실하고도 처참하게 난도질해 갔다. 이제 더 이상 당신 따위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18년간 이어져 온 우리 부부관계의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사형 선고였다. 태진의 두 눈에서 굵고 비참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쥐고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영업본부장이라는 찬란한 감투도, 회장님의 신임도, 사장님의 평가도, 사내에서의 위상도, 그리고 내 출세는 온전히 내 실력 덕분이라 굳게 믿었던 그 얄팍하고 추악한 환상마저도, 그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말석에 내팽개친 아내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지탱되던 신기루였던 것이다. 단상 위에서 아버지의 엄중한 심판이 떨어졌다. 최태진을 이 시간부로 영업본부장직에서 전격 해임하고 무기한 자택 대기를 명한다. 차후 감사팀과 법무팀의 철저한 자금 추적 조사를 거쳐 형사 고발을 포함한 엄벌을 내리겠다. 당장 끌어내라. 아버지의 명령과 함께 감사팀 직원들이 태진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들어 올렸다. 안 돼. 제발. 미연아, 나를 버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회장님, 사장님, 부디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십시오. 추하게 콧물을 흘리며 발악하고 바닥에 매달리려 발버둥치며 질질 끌려가는 최태진. 그가 조금 전까지 뽐내던 거만한 권력자의 그림자는 이제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반대쪽 출구에서는 엎드려 울고 있던 비서 백유나 역시 법무팀 직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요염한 매력으로 쟁취했다고 믿었던 본부장의 옆자리라는 특등석은 한순간에 횡령과 배임의 공범자로서 차디찬 감방의 취조실 의자로 바뀌었다. 나를 쓰레기 보듯 깔아뭉개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알량한 우월감 따위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파멸에 대한 공포와 뼈저린 후회만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저 넋이 나간 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내 아들이, 헛소리처럼 같은 말만 중얼거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파리해졌다. 자신이 하늘처럼 떠받들며 자랑하던 아들은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고 벌레만도 못하게 짓밟았던 며느리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였다는 끔찍한 현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이 저지른 그 알량한 오만함의 대가를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피눈물로 치러야 할 것이다. 나는 연회장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세 사람의 뒤를 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18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과거의 쇠사슬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미연아, 단상에서 내려온 지훈 오빠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 역시 한없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나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나의 그 미소를 본 순간 대연회장을 짓누르던 숨 막히는 긴장감이 스르르 풀리며 누구 할 것 없이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시작되었던 그 소리는 이내 연회장 전체를 감싸 안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강 사모님, 아니, 강미연 고문님. 송 전무가 다가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다. 저희의 눈이 옹이구멍이라 오랜 세월 고문님을 이런 그늘진 곳에 모셔두고 맘고생을 시켜드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고문님께서 이 태성그룹의 기둥을 세우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개 드세요, 송 전무님. 앞으로는 저도 다시 미력 하나마 회사를 위해 힘을 보탤 테니까요. 내가 온화하게 대답하자 송 전무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는 조금 전까지 나를 불쌍하고 한심한 아내라며 동정하던 젊은 사원들이 이제는 경외와 충격, 그리고 존경이 뒤섞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숨어 말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나의 18년 인생은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끝을 맺은 것이다. 그날 이후 사태는 급물살을 탔다. 회사 차원의 대대적이고 철저한 감사 결과 최태진과 백윤아가 수년간에 걸쳐 저질러온 부정행위가 낱낱이 입증되었다. 가공 청구와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회사는 즉각 두 사람을 징계해고 처리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횡령자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 태진이 죽어도 놓기 싫어 안달했던 영업본부장이라는 감투도 회사 내에서의 화려한 체면도 모조리 거품처럼 터져버렸다. 오직 자기 실력만으로 컸다고 떵떵거리던 그 오만한 남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더미와 범죄자라는 주홍 글씨만을 짊어진 채 사회에서 철저하게 매장당했다. 유나 역시 회사 돈을 사치품과 유흥으로 탕진한 죄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가 꿈꾸던 권력자의 옆자리라는 특등석은 이제 차갑고 좁은 구치소의 바닥으로 변했다. 더 이상 그녀를 구제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는 젊음과 미모를 무기 삼아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끔찍한 대가를 앞으로 평생토록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 여사 역시 무사할 수 없었다. 아들의 횡령액을 조금이라도 변제하기 위해 그녀가 지인들에게 그렇게도 자랑에 마지 않던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는 가압류되어 헐값의 경매로 넘어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은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에서 빈털터리 전과자가 된 아들과 둘이서 처량하게 숨죽여 살고 있다고 한다. 잘나고 똑똑한 내 아들과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한 며느리라는 그녀의 굳건했던 망상은 산산이 부서졌고 이웃들의 싸늘한 눈총과 손가락질을 견디며 아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울 시내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태진과 마지막 대면을 했다. 내 앞에 나타난 태진은 예전에 그 번지르르 하던 맞춤 정장이 아니라 목이 다 늘어난 싸구려 셔츠를 입고 턱에는 더블룩하게 수염이 자라 있었다. 한때의 그 오만하던 패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폐인 같은 몰골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신고서를 앞에 두고 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쥔 채 툭 하고 회한의 눈물을 떨어뜨렸다. 미연아, 내가 진짜 천하의 멍청이였다. 진짜 천하의 멍청이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쇳소리가 났다.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얼마나 필사적으로 받쳐주고 있었는지. 네가 내 곁을 떠나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회사에서 쫓겨나고 빚더미에 앉으니까 그동안 내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던 새끼들이 손바닥 뒤집듯 안면을 몰수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더라. 태진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손으로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내 순수한 실력이라고, 내 힘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네가 피땀 흘려 만들어다 준 거였구나. 나한테는 네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쥐뿔도 남는 게 없는 거였어. 뼈를 깎는 후회와 참회. 하지만 그 말은 너무나도 늦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달아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태진 씨. 나는 고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 그날 파티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당신 말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원래의 맨주먹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태진이 흠칫 어깨를 떨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흉측한 얼굴을 들었다. 내가 18년 동안 내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당신을 내조했던 건 당신이 언젠가 진짜로 당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훌륭한 인간이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그 헌신적인 침묵을 호구로 취급했고 알량한 허영심과 권력욕에 취해 당신 자신의 진짜 분수마저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었죠. 나는 테이블 위 이혼 신고서의 서명란을 가리켰다. 사인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앞으로 당신의 진짜 두 발로 걷기 위해 져야 할 첫 번째 책임입니다. 태진은 작게 짐승처럼 삼삼거리며 오열하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혼 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지금까지 내싸, 그러니 대가시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나 같은 쓰레기를 18년이나 견뎌줘서 정말 고마웠어. 쥐어짜 내는 듯한 그 마지막 인사에 나는 그저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정도 아주 작은 미련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내 인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이것으로 완벽하고도 깔끔하게 끝이 났다. 법무법인 건물을 나서자 맑고 높은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크게 심호흡을 하자.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와 가슴 속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내주는 것 같았다. 미연아, 로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 오빠가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 끝났어? 응, 오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자, 가자. 아버지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 나는 활짝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대한 그림자 뒤에 숨어 처량하게 말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제부터 온전한 내 이름표를 달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다. 수개월 후 태성그룹 본사 사옥. 경영기획실의 널찍한 플로어에는 활기찬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었다. 강 고문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기획해 주신 신규 사업 재편성안 방금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게 완벽한 플랜이었습니다. 거래처 반응도 폭발적이고요. 젊은 사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앞다투어 내게 보고를 하러 달려온다. 나는 그들을 향해 여유롭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이 밤새워 꼼꼼하게 데이터를 백업해 준 덕분이에요. 다음 페이지도 이 기세로 밀어붙여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활기차게 대답하고 각자의 데스크로 달려가는 사원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배웅하며 나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들어 올렸다. 나는 지금 태성그룹의 전무급 수석 고문으로서 과거 내 청춘을 바쳐 일궈냈던 경영기획실로 화려하게 복귀해 있다. 예전처럼 못난 남편의 알량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아내라는 역겨운 가면을 쓸 필요는 추호도 없다. 온전한 나의 이름으로 나의 두 발로 당당히 서서 회사의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나날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가슴 벅차고 충만한 행복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사장실로 걸음을 옮겼다. 오빠, 지금 시간 좀 괜찮아? 오, 미연이구나. 어서 들어와. 사장실의 커다란 책상에서 업무를 보던 지훈 오빠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다정하게 웃어 보였다. 그거는 깔끔하게 마무리됐어. 최태진이랑 백유나 놈들의 손해배상 청구 및 자산 압류 절차도 법무팀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고, 오빠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걸로 정말 그 악몽 같았던 일들은 전부 끝난 거네. 그렇지. 그건 그렇고 그 쓰레기 새끼들이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 고생이 많다. 경영기획실이 요새 아주 눈부시게 살아나고 있어. 송 전무님도 광고문이 돌아와줘서 회사 기강이 확 잡혔다며 어찌나 싱글벙글 하시던지. 다들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으니까. 나도 젊은 후배들 패기를 보면서 새로 배우는 게 참 많아. 내가 소리내어 웃자 오빠도 기분 좋은 듯 눈매를 휘었다. 아버지도 요새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도셔. 네가 회사로 다시 돌아와서 날아다니는 걸 보는 게 당신 인생 최고의 낙이신가 보더라.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셋이서 밥이나 먹자꾸나. 응, 당연히 좋지. 통유리창 밖으로는 빌딩 숲 너머로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창립 기념 파티가 있던 그날, 차갑고 침침한 말석에 앉아 홀로 숨죽이고 견뎌내야만 했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회사의 가장 눈부신 심장부에서 마음껏 웃고 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고 오묘한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있던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태진은 나의 헌신적인 침묵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했고 젊은 비서를 곁에 두는 것으로 자신의 천박한 권력을 과시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썩어빠진 허영심이 결국 그의 인생 통째를 나락으로 처박아 버렸다. 그가 진짜로 목숨을 걸고 소중히 여겼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얄팍한 체면이나 껍데기뿐인 권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그의 발목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던 존재였던 것이다. 저녁이 되어 퇴근을 하기 위해 1층 로비로 향하자 경비를 서고 있던 연배 있는 보안 요원이 나를 발견하고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강고문님,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반장님도 늘 감사합니다. 내가 밝은 목소리로 화답하자 보안 요원은 기쁜 듯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자동문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나서자 기분 좋은 저녁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득 거리의 대형 전광판으로 눈을 돌리자 새로운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산뜻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구석진 말석에 앉을 일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억누르는 짓 따위는 영원히 끝났다.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내 힘으로 당당히 걷고 개척해 나갈 것이다. 나의 진짜 찬란한 인생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다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나는 등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면을 올곧게 응시하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한없이 가볍고 경쾌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며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부부의 갈등이나 치정극이 아닙니다. 회사의 중요한 파티 자리에서 조강지철을 구석으로 내쫓고 젊은 비서를 옆자리에 앉히며 거들먹거리던 남편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한다는 사이다 복수극,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의 헌신과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하고 위대한 힘은 굳이 겉으로 과시하지 않아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증명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주인공 미연 씨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찬란한 이력도, 뛰어난 재능도, 회사에 대한 엄청난 공헌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의 기가 죽을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온전히 자신이 받아야 할 찬사조차 묵묵히 남편의 공으로 돌렸죠. 하지만 남편 태진은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녀를 집안일밖에 모르는 무식한 여자라며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아내를 말석으로 내동댕이치고 내연녀나 다름없는 비서를 옆에 앉히는 만행을 저지르죠. 아마도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권력자라도 된 양우월감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을 벼랑 끝에서 지탱해주던 마지막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짓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공포는 비리가 폭로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과연 누구의 희생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는가를 끝에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태진이 자랑하던 알량한 실적도, 임원이라는 타이틀도, 주변의 아부도 모두 미연 씨에 보이지 않는 피땀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려진 모래성이었죠. 그것을 오롯이 자신만의 힘이라고 착각한 순간 그의 인생은 이미 파멸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을 얕잡아 보곤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 묵묵히 고생을 감내하는 사람. 하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나약함이나 무능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는 거대한 내면의 강인함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명장면은 미연 씨가 구석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회장님을 향해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18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그 장면은 단순히 알고 보니 재벌집 딸이었다는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미연 씨가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진정한 알을 깨고 나온 벅찬 해방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스스로를 작게 웅크렸던 인생, 가족을 위해 내 이름표를 떼어주었던 인생, 못난 남자의 알량한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내 빛나는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두었던 인생. 그 모든 굴레에 그녀는 완벽하고도 눈부신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회식 자리의 상석이냐 말석이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진실하게 대했는지, 자신의 책임을 얼마나 묵묵히 다했는지, 그리고 남을 짓밟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설 수 있는지로 증명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연 씨가 마지막에 손에 넣은 것은 단순한 안갚음이나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자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 다시 남을 위해 스스로 말석으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주체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쟁취한 가장 완벽한 행복이자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연 씨의 입장이었다면 18년 동안이나 뒷바라지에 온 남편을 마지막 순간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미연 씨처럼 자비 없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 출발을 선택하셨을까요? 또한 혹시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솔직한 감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그 지혜를 꼭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남겨주시는 수많은 따뜻한 댓글과 응원, 하나도 빠짐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따뜻한 감동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누군가의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노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다정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